세종대왕 사람들 위해서 한국어를 만들었어요. 한국어 책도 있어요. 삼국기사. 유럽 유력지 문화부 기자가 독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화제입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전역, 아니 전 세계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채택해야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 충격적인 발언에 독일 대통령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기자는 독일 대통령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용감함이 어떻게 유럽을 넘어 한국까지 방문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지금 독일 베를린 전역에서 그녀가 일으킨 충격적인 한글 바람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레어 슈타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차이퉁의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었죠. 2024년 3월,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곧 문명이다. 라틴 문자로 대표되는 서구 문명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정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취재였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언어 포럼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알파벳의 우수성, 라틴 문자의 범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한 언어학자의 발언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 펜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노트에 쓰던 글씨가 삐뚤어졌죠. 과학적인 문자라니, 저는 지금까지 동양의 문자들을 이렇게 생각해왔거든요. 중국 한자처럼 그림에서 시작해서 수천 개를 달달 외워야 하는 논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암기 덩어리 말이에요. 일본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까지 섞어서 쓰는 복잡한 체계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게 설계됐죠. 2시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조카 루카스가 독일어 알파벳을 제대로 읽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떠올랐거든요. 6살부터 시작해서 8살이 되어서야 겨우 문장을 읽더라고요. 그것도 더듬더듬 말이에요. 영어는 더 심각하죠. A, B, C는 금방 외우지만 수루를 읽는다는 걸 이해하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동양의 문자를 2시간 만에 익힌다? 이건 뭐 마법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때 기자로서의 본능이 스르르 깨어났어요. 15년간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키운 직감이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파고드는 습관 말이에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팩트체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 특종이 될 거예요.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도전하는 동양의 과학적 문자 같은 제목으로 일면 톱기사를 장식할 수 있을 테고요. 반대로 만약 과장된 헛소리라면 그것도 좋은 기사가 되겠죠. 동양 문자의 허상을 파헤친다, 이런 식으로 폭로 기사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글 과학적 문자라고 검색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문자라는 것, 세계 유일의 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명확한 문자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2시간 만에 익힌다는 문자라니. 제 머릿속에는 알파벳이 세계를 지배하는 당연한 질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런 문자가 존재한다면 알파벳 제국이라 불리는 서구 문명의 권위에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글을 배워보겠다고요. 기자로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6살 딸 리나가 저녁 식탁에서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 포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한글? 갑자기 왜? 학교 친구 중에 한국계 독일인이 있거든. 그 애가 한글을 가르쳐줬는데 정말 신기해. 엄마, 한글은 소리가 보이는 문자야. 소리가 보인다고요? 저는 리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는 문자고 소리는 소리인데 어떻게 소리가 보인다는 거죠? 리나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기억이라는 글자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래. 그리고 이게 미음인데 입술을 다문 모양이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리나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더 신기한 건 이거야. 기억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기 되는데 이건 더 센 소리를 나타내는 거래. 규칙이 있다고. 그날 밤 리나는 블로그에 한글 공부 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저는 몰래 들여다봤어요. 오늘 배운 한글 자음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오 시응. 각각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떴다고 한다. 정말 천재적이다. 독일어 알파벳은 왜 어가 어인지 이유가 없는데 한글은 모든 글자에 이유가 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딸이 저보다 먼저 한글의 과학성을 깨달아버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리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한글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 아는 목구멍이 넓게 열리는 소리고 어는 좀 더 좁혀서 내는 소리래. 정말 논리적이지 않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들었던 그 말이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딸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로 한글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주말, 저는 베를린 시민대학에서 열리는 한글 강좌를 찾아갔습니다. 취재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호기심이 더 컸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나이도 배경도 다양한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띈 건 구석에 앉은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강사는 3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30분 안에 한글로 이름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30분? 저는 속으로 의심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의 설명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글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어요. 거울을 들고 기역 소리를 내면서 혀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했거든요. 정말로 혀뿌리가 목구멍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5분이 지났을 때 그 80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한스였습니다. 김 선생이 칠판에 한스라고 썼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따라 써보더니 갑자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 마인고트. 정말로 내가 한글로 이름을 쓰고 있잖아.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80살 할아버지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는 이렇게 빨리 되지 않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어떠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런 글자는 처음이에요. 글자를 본다는 건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글자를 본다는 건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정말로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의 원리 자체를 눈으로 보여주는 문자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문자에 대한 모든 상식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딸 리나가 이미 그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로서 15년간 쌓아온 팩트체크 능력을 총동원할 때였어요. 커피를 진하게 내리고 노트북 앞에 앉았죠. 먼저 한글과 알파벳의 구조적 차이점부터 파헤쳤습니다. 알파벳의 어는 왜 어일까요? 조사해보니 고대 페니키아 문자에서 온 건데 원래는 소의 머리를 뜻하는 그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어를 보고 소가 떠오르는 사람은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기호로만 남은 거예요. 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뜻하는 그림에서 왔다는데 현재에 비해서는 전혀 집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결국 알파벳은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냥 암기해야 하는 기호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역과 키읔을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역은 기본형이고 키읔은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기역보다 키읔이 더 세죠. 즉, 글자 모양과 소리의 세기가 정확히 비례하는 거예요. 더 파고들어 보니 이런 원리가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디귿 마이너스 티읕, 비읍 마이너스 피읍, 지읒 마이너스 치읒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면 더 센 소리가 나는 거죠. 오전 2시가 넘어서야 자질문자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리의 특성까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만든 문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사상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였어요. 아는 이, 어는 이, 오는 이런 식으로 조합되어 있었죠. 오전 3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다. 정말 그랬어요. 알파벳이 역사 속에서 우연히 형성된 기호체계라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원리에 따라 설계된 체계였던 거예요.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을 찾아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든다. 이건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를 만든 거였어요. 민주주의의 원형이죠. 오전 4시가 넘어서 저는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알파벳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고 기호와 소리의 연관성이 없어서 암기 중심이에요. 반면 한글은 과학적 설계로 발음기관을 모방해서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어와 비는 이유 없이 만들어졌지만 기역과 키읔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5시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은 문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문자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리나가 학교에 가기 전에 제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놓고 갔어요. 봉투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안에 든 편지는 독일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요즘 한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매일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한글은 벽이 아니라 달이에요. 벽이 아니라 달이라니.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글이 어려워 보였어요. 동양의 신비로운 문자 같았거든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은 저와 한국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의 원리를 담고 있어서 발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한국어 자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나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엄마, 문자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라는 걸 한글을 통해 깨달았어요. 독일어 알파벳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 한글에는 있어요. 아와 어의 차이, 오와 우의 차이를 배우면서 소리에도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펜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16살 딸이 저보다 먼저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기자로 일하면서 진실을 찾아왔잖아요. 한글도 그런 진실 중 하나가 아닐까요? 서구 문명이 최고라고 배워왔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글을 배우면서 생각해보니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한글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진짜 기자는 편견 없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리나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진실을 추구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제 머릿속에는 서구 중심의 편견이 가득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알파벳 중심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지금까지 저는 라틴 문자가 문명의 상징이라고 믿어왔어요. 영어가 국제어인 것도 독일어가 철학의 언어인 것도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문자의 우수성이 반드시 그 문명의 힘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한글은 서구의 어떤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자로서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진실 앞에서는 중립일 수 없잖아요. 만약 한글이 정말로 과학적인 문자라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저녁에 리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리나. 내가 엄마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구나. 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한글을 배워보시는 거예요? 응.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기자로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6세 딸이 나를 진실의 다리로 이끌었다. 문자는 기호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라는 그 아이의 말이 맞다. 이제 나도 그 다리를 건너갈 때다. 알파벳 제국의 특파원이었던 제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실이라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거죠. 3주 후 운명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위스 교육부에서였어요. 슈타인 기자님, 정부의 다언어 정책 실험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독점 보도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시어 4개 공용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언어 소통 문제가 심각해졌죠.
교육부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프로젝트 H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글을 보조 문자로 사용하는 실험이에요. 기존 언어는 그대로 두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글로 발음을 표기해보는 거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서구 사회에서 동양 문자의 실용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실험은 취리히 시민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는 20명, 나이도 국적도 다양했어요. 독일계 스위스인부터 터키, 알바니아, 소말리아 출신까지.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독일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험 첫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세 터키계 할머니 파트마 씨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독일어 인사말을 한글로 쓰니까 발음이 눈에 보여요. 한글 강사가 칠판에 독일어 단어들을 한글로 적어주자 참가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독일어 발음들이 한글로 표기되니까 갑자기 명확해진 거예요. 2시간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말리아 출신 20대 청년 아흐메드가 갑자기 독일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흐메드입니다. 소말리아에서 왔습니다. 완벽한 독일어 발음이었어요. 한글로 발음을 연습한 덕분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셋째 날이었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참가자 3명이 있었거든요. 8살 마르코, 35세 안나, 그리고 62세 프란츠 씨였어요. 이들은 평생 글자를 제대로 읽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마르코가 처음으로 한글로 쓰인 독일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더듬더듬이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정말로 책을 읽고 있어. 마르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8년 동안 글자와 씨름하던 아들이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읽기의 즐거움을 맛본 거였죠. 안나 씨는 더 극적이었어요. 35년 동안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그녀가 한글로 적힌 독일어 신문 기사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글자가 소리로 변하는 게 보여요. 62세 프란츠 씨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나이에 문자로 대화할 수 있을 줄이야. 한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감정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혁명이었거든요. 교육부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슈타인 기자님, 이 실험 결과는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한글의 효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언어 정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걸요. 인류의 소통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발견이었던 거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제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유럽 언론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은 파리 르몽드에서 시작됐어요. 독일 기자의 문화적 배신이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죠.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부정하고 동양 문자를 찬양하는 것은 유럽 정체성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썼더라고요. 런던 타임즈는 더 신랄했습니다. 한글 맹신주의의 위험성이라는 기사에서 저를 유럽 언론인으로서 자격을 잃은 인물이라고 규정했어요. 제 15년 기자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듯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랑크푸르터 차이퉁 편집국 회의에서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당신이 쓴 기사는 너무 편향적이에요. 객관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편향적이라고요? 저는 사실만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서구 문명을 폄하하는 논조가 역력해요. 독자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어요. 독일 언어학회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슈타인 기자의 보도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며 서구 언어학의 성과를 무시한 감정적 판단이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거든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격렬한 반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건드린 게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주말,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언어학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한글 논란과 유럽 언어학의 정체성이었어요. 사실상 저를 공개 처형하기 위한 자리였죠.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글이 동양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도구라는 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언어학이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소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음기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한글이야말로 진정한 언어학적 성과가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어요.
청중 중 한 명을 무대로 불러서 30분 만에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프랑스 출신 언어학자 장 피에르 교수였는데 정말로 30분 만에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더라고요. 몽디웨,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장 피에르 교수의 감탄사가 강당을 울렸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학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의 언어학 박사과정 학생 에밀리가 첫 번째였죠. 슈타인 기자님, 저도 한글 연구에 동참하고 싶어요. 선생님의 보도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거든요. 이어서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 대학원생들이 한글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케임브리지에서도 동아시아 문자학 세미나가 새롭게 개설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달 후였습니다. 유럽 젊은 언어학자 30명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클레어 슈타인 기자의 한글 보도를 지지한다. 학문은 편견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는 것이 서구 문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기자의 사명이 권력 감시가 아니라 진실 전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때로는 진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논쟁은 계속됐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실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편에 서기 시작했거든요.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가 유럽 학계에 일으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리나와 함께였어요. 딸은 벌써 한글로 간단한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신기함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이 적혀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읽을 수 있었거든요. 출입국, 수화물, 환전. 6개월 전만 해도 암호 같았던 글자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문자로 다가왔어요. 첫째 날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광화문 앞에 서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500년 전 이곳에서 모든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임금이 있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궁궐 안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어요. 리나가 놀라서 물어봤죠. 엄마, 왜 그래요? 인류의 문자 앞에 저를 올리고 싶어서. 정말 그랬어요. 한글을 알게 되면서 느낀 감동이 그 순간 절로 표현된 거였죠. 다음 날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유리 케이스 안에 고서를 보면서 전율이 일었어요. 이 작은 책자 한 권이 세계 문자사를 바꾼 거잖아요. 박물관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며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바로 스위스 실험에서 본 그 모습이었죠. 셋째 날에는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녔어요. 명동, 홍대, 강남. 어디를 가도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신기한 건 이제 글자를 보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이제 소리와 뜻이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리나의 말이 맞았어요. 커피라고 쓰인 간판을 보면 실제로 커피 향이 날 것 같고 치킨이라고 쓰인 글자를 보면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서울역에서 만난 할머니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한글로 지하철 노선도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도 한글을 배우셨나요? 어머,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글로 공부했지. 한글이 얼마나 쉬운 글자인데. 그 자연스러운 대답에서 한글의 진짜 위력을 느꼈어요. 70대 할머니도 어린아이도 모두 쉽게 쓸 수 있는 문자였던 거죠. 마지막 날, 청와대 사랑채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슈타인 기자님의 한글 보도가 유럽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협력하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한국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리나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큰 걸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편견을 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서구가 최고라는 생각 말이에요. 16살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저희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프로젝트 H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 전역의 이민자 통합 교육 과정에 한글 표기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언어 사회인 스위스의 언어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독일에서도 바이에른 주정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도 시범 운영을 검토한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제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차이퉁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클레어, 당신의 한글 시리즈가 구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신문사 방향과는 맞지 않아 보여요.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15년간 몸담았던 신문사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한글에 대한 신념을 포기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로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진실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한글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변화를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 6개월간 저는 준비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2025년 6월 드디어 글로벌 문자 리포트를 창간했습니다. 온라인 매체였죠.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유럽의 문자 전쟁에 등장한 단 하나의 설계 문자였어요. 창간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에는 수천 개의 문자가 있지만 오직 한글만이 창제 원리가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다. 이는 문자사적 혁명이며 21세기 인류가 주목해야 할 소통의 도구다. 놀랍게도 창간 첫 달에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미국에서도 구독 신청이 들어왔죠. 특히 젊은 언어학자들과 교육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베를린 자유대학의 언어학과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슈타인 박사님의 매체 덕분에 한글 연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한글과 음성학 강좌를 새롭게 개설했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리나의 변화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리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기자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세상의 편견을 깨는 기자 말이에요. 정말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데? 한글처럼 세상에 묻혀있는 놀라운 것들을 찾아내는 기자요.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1년 후 리나는 정말로 글로벌 문자 리포트에 합류했어요. 첫 기사 주제는 10대가 본 한글,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힘이었죠. 리나와 함께 쓴 모녀 공동 기획 시리즈는 큰 화제가 됐어요. 제목은 알파벳 제국에서 한글 공화국까지였습니다. 서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세계로의 변화를 다룬 시리즈였죠. 마지막 회 원고를 마감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썼어요. 2년 전 제네바에서 들은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의 편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소통의 꿈이 담긴 인류의 유산입니다. 알파벳 제국의 특파원이었던 제가 한글 공화국의 시민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죠. 독일 기자 클레어가 제네바에서 들은 단 한마디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을 보세요. 알파벳 제국의 자존심이었던 서구 언론인이 한글의 압도적인 과학성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다니.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문자, 발음 기간을 완벽하게 모방한 설계, 세종대왕의 천재적인 철학까지. 이 모든 게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작품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특히 스위스 실험에서 80세 할아버지와 난독증 환자들이 한글로 새로운 인생을 찾는 장면은 정말 전율이 돋았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의 도구라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16살 딸 리나가 엄마에게 전한 메시지였어요. 한글은 벽이 아니라 달이라는 그 깊이 있는 통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